내 이름은 박은정. 올해 43이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남편과 결혼한 지 15년째다.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 남편은 헤어샵 원장, 나는 가끔 샵 카운터를 보조하면서 아이 키우고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며 살아왔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내 남편 장현우,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와 얽혀 있었다는 걸. 그 시작은 내 샵의 메인 디자이너, 이름하여 윤지였다. 윤지는 30살밖에 안 된 한창 자기 빛을 뽐내는 스타일리스트였다. 손님들한테는 감각 있는 디자이너라며 칭찬을 받았고 특히 남편도 그녀를 끔찍이 아꼈다. 나는 처음엔 그냥 직원 아끼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밤늦게까지 샵에서 남편과 단둘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의심이 시작됐다. 처음으로 내 귀에 들어온 소문은 손님 입에서였다. 원장님이랑 윤 디자이너랑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머리하러 올 때마다 둘만 유난히 눈빛이 오가던데요. 나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결국 나는 직접 샵으로 들이닥쳤다. 늦은 밤, 불 꺼진 샵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과 윤지가 다정하게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윤지에게 다가가 그대로 뺨을 후려쳤다. 내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한 거야? 손님들도 없는 빈 샵에서 울려 퍼진 내 목소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처절한 절규였다. 윤지는 놀라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내 팔을 붙잡으며 변명했다. 은정아, 오해야. 그냥 회식 마무리 겸. 하지만 이미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뒤로 남편은 더 교묘해졌다. 샵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았지만 은밀히 윤지와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의 핸드폰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다. 발신자는 윤지가 아니라 우리 샵의 전 직원이었다. 14살이나 어린 인턴 출신 애송이었다. 오빠, 오늘도 보고 싶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나는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때 깨달았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걸. 윤지 이전에도 그리고 윤지 이후에도 남편은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내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절정은 따로 있었다. 어느 날 회식이 있었다. 평소처럼 샵 직원들 몇 명이 모여 술을 마셨다. 그런데 남편은 회식 장소 근처 호텔을 미리 예약해 둔 상태였다. 직원들에겐 피곤하니까 방 빌려서 쉬어라라며 얼버무렸지만 실제로는 윤지와 단둘이 그 방으로 들어갔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바로 내 언니 덕분이었다. 우연히 근처에서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던 언니가 호텔 로비에서 그 두 사람을 목격한 것이다. 언니는 그대로 호텔 방 앞까지 쫓아가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황급히 열리는 문 사이로 흐트러진 남편과 윤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언니는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질렀다. 이 파렴치한 것들아, 순간 복도는 아수라장이 됐다. 호텔 직원이 뛰어오고 다른 투숙객들까지 몰려들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은 더 커졌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뻔뻔했다. 술에 취해서 그냥 쉬려고 들어갔다는 변명만 반복했다. 윤지 역시 피곤해서 잠깐 눕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호텔 CCTV는 거짓말을 허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 영상이 경찰 손에 들어간 순간 남편과 윤지의 위태로운 가식은 모두 무너졌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다. 윤지가 남편뿐 아니라 우리 샵의 인턴과도 썸을 타고 있었다는 것. 어린 인턴은 순수하게 그녀를 좋아했던 것 같지만 결국 윤지는 남편과 동시에 그 아이까지 농락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사실을 들은 순간 나는 소름이 끼쳤다. 내 남편은 배신자였고 윤지는 더 끔찍한 배신자였다. 윤지와 남편의 불륜 사건은 이미 폭발했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나는 여전히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 샵 직원 하나가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사모님, 저 이 얘기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윤지, 인턴 민호랑도 썸 관계였어요.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민호는 가 20살 된 어린 인턴이었다. 아직 가위도 제대로 못 잡고 샴푸만 열심히 하던 아이였다. 하지만 순수하고 성실해서 손님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았고 나도 아들처럼 여겼던 아이였다. 그런 민호와 윤지가?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다. 직원이 보여준 카톡 캡처 속에서 윤지는 민호에게 너 귀여워 죽겠어. 오늘은 원장님보다 내가 더 좋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원장과 인턴 사이를 오가며 장난처럼 불장난을 즐겼다는 말 아닌가. 나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남편과 윤지의 관계도 역겨웠지만 더 어린 아이까지 휘말려 있다는 게 분노를 넘어 공포로 다가왔다. 윤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걸까? 며칠 뒤 민호가 샵에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결국 집으로 찾아간 직원이 전해온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민호는 윤지와의 관계가 들통난 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가족들 눈을 못 마주치고 결국 그만두겠다고 했다. 어린 인턴의 꿈을 무너뜨린 건 다름 아닌 윤지와 내 남편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따졌다. 너 윤지랑 그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애까지 망쳐? 20살짜리 아이를 뭘로 본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걔가 윤지 좋아한 거겠지.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나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런데 사건은 또 터졌다. 그 유명한 호텔 사건 말이다. 언니가 현장에서 두 사람을 붙잡아 경찰까지 오게 만든 그날 이후 샵은 순식간에 소문으로 뒤덮였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예약을 취소했고 동네 맘카페에는 그 미용실 원장이 디자이너랑 호텔 갔다가 걸렸다더라라는 글이 도배됐다. 나는 하루아침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미용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단골들도 발길을 끊었다. 직원들마저 사모님, 저희 다른 데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라며 하나둘 떠났다. 윤지는 더 뻔뻔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도 샵에 태연하게 출근했다. 내가 쫓아내려 하자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사모님, 전 계약직이에요. 계약 해지하려면 위약금 주셔야 해요. 그거 준비되셨어요? 그 말에 나는 온몸이 떨렸다. 남편은 뒷짐만 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직접 윤지의 뺨을 또 한 번 갈겼다. 내가 사람이냐? 애까지 농락하고 내 남편이랑 호텔까지 갔으면서 이제 위약금 타내겠다고? 샵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손님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은 인터넷에 퍼졌다. 원장 아내 불륜 디자이너 뺨 때리며 난투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까지 됐다. 그때부터는 샵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취재 전화가 오고 손님은커녕 구경꾼만 몰려왔다. 결국 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이혼해. 남편은 코웃음을 쳤다. 이혼? 너 혼자 벌어서 애 키울 수 있어? 집도, 가게도 내 명이야. 너 나랑 이혼하면 빈손으로 나가야 돼. 그 말에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한 일이었다. 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호텔 CCTV와 통화 녹취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을 증거로 모았다. 남편의 불륜과 배신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되었다. 남편과 윤지의 불륜은 단순한 치정 사건이 아니었다. 이제는 내 인생과 아이의 미래가 걸린 싸움이 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내게 단호히 말했다.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증거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 충분히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말에 나는 결심이 굳어졌다.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민호, 그 어린 인턴이 결국 다시 연락을 해왔다. 사모님, 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만 당한 게 아니거든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지는 민호보다 더 어린 무려 14살이나 차이가 나는 다른 직원과도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 직원은 이제 20살이 채 안 된 아이였다. 나는 충격에 숨이 막혔다. 그럼 내 말대로라면 윤지가 여러 명과 동시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 그 애는 지금도 불안정해요. 자기한테 뭐가 잘못됐냐면서 매일 울고 있어요. 저도 그냥 잊으려 했는데 사모님을 보니까 저만 참는 건 비겁한 것 같아서요.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남편과 윤지의 관계만 해도 치욕스러운데 그게 반복된 패턴이라니. 이제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무너뜨린 범죄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은 바로 호텔 사건이었다. 회식 겸 뒤풀이로 호텔방을 잡았던 날, 윤지와 남편은 다른 직원들을 돌려보내고 단둘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호텔에 들른 사람 중에 내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우연히 두 사람을 목격했고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다. 야, 이 미친 것들아, 당장 안 열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호텔 로비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직원들이 몰려오고 경찰까지 출동했다. 언니가 찍은 사진과 영상은 내게 바로 전달됐다. 그날의 기록은 남편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남편은 점점 궁지에 몰려갔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오만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혼은 못해. 내가 나랑 이혼하면 뭐 먹고 살 건데? 애는 내가 키울 거야. 그의 말은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나는 조용히 녹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담담히 물었다. 그래, 애까지 뺏어가려고? 내가 무슨 아빠라고? 그 대화는 그대로 법정 증거로 제출됐다. 법원은 내 손을 들어줬다. 윤지는 불륜 당사자로 법정에 불려 나왔고 민호와 또 다른 직원의 증언은 재판을 뒤흔들었다. 판사는 단호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으며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부적절한 관계 또한 명백합니다. 남편은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선고받았다. 아이의 양육권은 물론 집도 결국 내 손에 돌아왔다. 윤지는 모든 샵에서 퇴출당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다른 미용실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손님들은 그녀를 남의 집 망가뜨린 여자라고 손가락질했고 결국 업계에서 사라졌다. 아이처럼 따랐던 인턴 민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시작했다. 언젠가 다시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잘 될 거야.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을 날이 올 거야. 모든 게 끝났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앉아 긴 머리를 잘랐다. 내 인생도 내 상처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서였다. 거울 속에 나는 울고 있었지만 동시에 웃고 있었다. 이제 끝났어. 그리고 다시 시작이야. 남편과 윤지의 불륜은 세상에 드러났고 법은 내 편을 들어줬다. 나는 아이와 함께 집을 지켜냈고 남편은 한순간에 직장도 명예도 돈도 잃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유가 진짜 반전의 시작이었다. 남편은 재판에서 패소한 뒤에도 나를 찾아와 집 앞에서 울부짖었다. 조아야,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윤지 따위는 그냥 실수였어. 애 때문에라도 다시 살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무슨 아빠냐? 애는 널 원하지 않아. 차갑게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다. 며칠 뒤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다. 윤지가 술에 취해 지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나? 민호랑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전에도 여러 번이었어. 원장 말만 잘 들으면 뭐든 해줄 거라 했거든. 그녀의 고백은 녹취로 퍼졌고 남편이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였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14살이나 어린 직원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다. 저도 원장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거부하면 일 그만두라고 협박했어요.
그 아이의 눈물은 법정보다 무거운 증거였다. 남편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강제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미용실 업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한때 잘 나가던 원장이 한순간에 파렴치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위로했다. 사모님, 이제라도 잘 끊으셨어요. 저런 사람 옆에 두고 사셨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재판에서 받은 위자료와 집 외에도 남편은 오랫동안 내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은밀히 팔아넘기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장부를 들여다본 변호사가 말해줬다. 사모님, 남편분이 꽤 오래 전부터 장인 재산까지 손대려 했습니다. 이번 소송 덕분에 겨우 막힌 겁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작은 땅과 집마저도 남편은 욕심을 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남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통로였던 것이다. 남편의 몰락은 단순히 불륜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탐욕이 자초한 파멸이었다. 마지막 법정날 판사는 선고했다. 피고 장도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정안은 술렁였지만 나는 담담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다. 남편은 수갑을 찬 채 내 쪽을 바라봤다. 좋아야 제발, 그러나 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법정 문을 나서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져 있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도 고생했어. 내가 용기 내줘서 많은 게 바뀐 거야.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저 앞으로 제대로 공부해서 진짜 멋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사모님 머리 제가 잘라드릴게요. 그 말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딸아이를 꼭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아이는 천진하게 대답했다. 엄마, 이제 울지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내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아빠가 남긴 말처럼 이제 내 삶을 온전히 살아야 했다. 남편의 불륜과 배신은 내 인생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랑은 배신으로 끝날 수 있지만 가족의 의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거울 앞에 선 나는 다시 머리를 묶고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야.